다양한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오늘은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 차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1월 들어 주가가 뜀박질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미국 지수들 역시 최고치 갈아치우고 있는데 이거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사실 3월 이후로 주식시장이 올해 내내 좋았는데요. 네. 근데 11월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이었는데 예. 외국인 투자가들이 11월 들어서 한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나타난 변화는 두 가지인데요. 네. 미국에서 바이든이 민주당이 이겼고요. 예. 대선에서. 그리고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 증시도 많이 사는데 네. 바이든의 승리가 뭐 미국과 중국의 본질적인 갈등이 완화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관세라든가 이런 통상 쪽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출 많이 하는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가 좋을 것 같다라는 기대가 투영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백신이 개발이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또 늘어났을 때 좋은 나라가 한국과 대만처럼 수출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다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미국보다도 11월에는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고치 경신했지만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나한테는 별로 이익도 없고 예, 이거 뭐 예. 별로 체감이 안 와. 이런 네.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그런 건가요? 그래도 뭐 코스닥 지수 한 10% 올랐으니까 네. 이게 뭐 적게 오른 건 아닌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11월 들어서 20% 올라서요. 네. 뭐 개인 투자가들은 뭐 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나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뭐 중소형주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니까 아마도 뭐 그런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 아, 예. 이렇게 증시가 뛰는 배경 중에 하나로 좀 언론에서 꼽고 있는 게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 네.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바이든 당선자가 재무장관 후보로 제닛 옐런 전 그 연준 의장을 지명을 했는데 네. 금융시장 반응 상당히 호의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미국 중앙은행 총재를 했었죠. 예.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했었는데 그때 뭐 굉장히 무난하게 경제를 운영을 했고 네. 이제 중앙은행가들의 책무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고용이라든가 이런 걸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을 하도록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아예 그렇게 임무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제닛 옐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성장과 안정이라는 게 약간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다소 좀 무리가 있더라도 고용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개선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말했기 때문에 아하. 이게 뭐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좀 지금처럼 이제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네. 뭐 시장이 반길 만한 뭐 이제 그런 색깔인 것 같고 아하. 그리고 또 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없잖아요. 제니 예. 옐런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경기 부양과 자산 시장에도 별로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증시의 상승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내정자가 이제 상원에서 인사청문 거쳐서 인준이 통과가 되면 네. 미국 그 231년 재무부 역사상 네. 최초의 여성 재무부 장관이 된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도에 나와 있던데요. 예. 이분 앞서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상당히 예상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좀 안정적인 그런 그 재무부를 이끌 거다라는 전망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분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네. 해주시죠. 이분은 뭐 굉장히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고요. 네. 또 남편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 뭐 아주 경제학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예.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네. 가능하면 이제 뭐 시장 경제가 잘 안 돌아갈 때는 중앙은행이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네. 이제 제닛 옐런은 후자 쪽입니다. 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몇 해 전에 제닛 옐런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할 때 고압 경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압 경제요. 예, 굉장히 이제 고용이라든가 실물 경제가 아직까지 잘 안 돌아가니까 네. 뭔가 실물 경제가 충분히 팽창해서 뭐 그러다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과열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허. 지금은 그거 걱정하는 것보다는 뭔가 계속해서 펌핑을 해서 이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많은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그런 주장을 가끔 합니다. 야, 이 구조조정을 하고 정부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경제에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 자본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리거든요. 네. 금리가 낮으면은 사람들이 뭐 소비를 할 수가 있겠죠. 은행 예금하는 것보다. 아니면 기업들의 경우는 또 투자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앙은행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판단의 준거의 틀을 금리 조정을 통해서 돈을 공급하는 걸 하는 게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예. 제니 옐런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 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야, 중앙은행이 아무리 이걸 해도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자산 시장만 부풀어 오르고 있으니까 예. 뭔가 이제 재정 정책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또 구조 조정이라고 통칭이 되는 실물 부분에서의 어떤 자극이 병행되지 않으면 중앙은행가들의 역할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은 나라 중앙은행가들이 할 것 같아요. 아하.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제니 델론도 그런 주장을 기존에 했던 사람인데 네. 이제 실제로 경제 정책을 할 수 있는 이제 재정 정책에 또 키를 잡았기 때문에 조금 뭐 이제 그런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중앙은행가들의 역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그런 간접적인 수단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는 거는 필요한데 돈을 그냥 쓸 수 있거든요. 네네. 뭐 한국에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뭐 환경이 필요하다. 그린 뉴딜이라 그러면 논란이 많지만 필요한데 돈을 직접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중앙은행은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네. 돈이 갈 수 있는 방향까지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중앙은행의 어떤 외끌이 부양을 가지고는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네. 실물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시키는 데는 어려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더욱 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기대감이 사람들이 좀 크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학균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니 옐런이라는 사람은 개인은 경제학자이기도 하고 네. 그 연준 의장을 하면서도 네. 충분히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네. 직접적인 부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그래도 역시 센터장님 말씀처럼 중앙은행인 연준의 역할은 네. 금리 등 환경 조성과 화폐에 네.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할을 네. 하는 것과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네. 행정부는 완전히 그야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네. 역할인데 네. 연준 의장을 재무부 장관을 임명한다? 네. 이게 뭔가 네. 좀 걸린단 말이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뭐 예전에 그 카트 행정부 때 예. 연준 의장하다 재무부 장관으로 바로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있나요? 있는데요.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은 사실 독립성을 띠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벌고자 하는 이기적 욕구를 가지고 네. 경쟁을 하면서 돌아가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예. 근데 중앙은행은 돈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배타적인 존재인데 그렇죠. 그쪽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돈을 조절을 한다 그러면 이건 자본주의가 아닌 거죠. 그렇죠. 관치 경제가 되기 때문에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만들어진 게 예. 1913년인데요. 네. 근데 미국의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가 7사람입니다. 이제 중앙은행 총재인 의장은 네. 4년에 한 번씩 이제 바뀌는데 예. 다른 그 연방준비제도의 위원은 임기가 14년입니다. 아. 지금 미국의 대통령 중임회도 8년이잖아요. 예. 상원의원은 6년이잖아요. 네. 하원은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가들의 임기가 이렇게 긴 거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라고 하는 게 그 철학에 깔려 있는데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정부의 시녀 역할을 했던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가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철학이 네. 이 대공황 때 이제 권위를 얻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의 그 철학인데 네. 그런 철학이 한 1960년대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역사를 보면 뉴딜 정책을 할 때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막 사라고 하는 압박을 많이 받았고요. 아하. 또 1950년도에 그 에클스라고 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한 14년 하면서 예. 연방준비제도에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성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은 한국전쟁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의 장기 금리를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2.5%로 그냥 맞추라는 그런 압박을 받아서 막 서로 행정부와 싸웠던 역사가 있는데 네. 길게 보면 1960년대까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많이 훼손이 됐고 그냥 정부가 하는데 중앙은행이 보조를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하는 전통적인 물가 안정은 누가 하냐? 그것도 정부가 했어요. 네. 가격 통제를 통해서 어허. 가격을 못 올리도록 막 행정지도를 통해서 막 했던 거거든요. 예. 루즈벨트 정권 때 막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제 현상을 정부의 개입주의가 설명을 못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네. 중앙은행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고 돈 푸니까 인플레가 생긴 거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서요. 예. 그래서 1980년대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사실상 좀 중요시됐고요. 아하. 한국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예전에는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란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우리나라 이제 예. 금통위에서 그 금리 결정을 했는데 예. 1997년까지는 금통위 의장이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가 한국이 예. 굉장히 관주도의 경제였고 관치금 예, 뭔가 이제 관치 시장의 자율성이 높아졌을 때 음흠. 중앙은행 독립성도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긴 역사로 보면 아하. 정부의 역할이 중시가 될 때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뭐 금과 옥조처럼 그렇게 지켜지지 것만은 않았던 아니다. 사례들도 아하.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중요한 게요. 네. 결국 어쨌든 제니 옐런이 이제는 중앙은행장이 아니라 네.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재정의 책임자, 재무부 장관이 돼야 될 텐데 네. 예측이 가능할까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실물 경제를 예. 뭐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쓸 것 같은데 예. 저는 제니 옐런이 보여준 행태는 제 생각은 굉장히 예측 가능한데 아하. 이제 반대편인 공화당이 이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 행정부 선거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네. 의회 선거는 사실상 공화당이 예. 상원도 다수당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네. 하원 의석은 꽤 많이 또 얻었거든요. 공화당이 뺏어갔죠. 예, 그런 거라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많이 개입해야 될 거란 철학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공화당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가능하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굉장히 재미난 이슈들이 있었는데 몇몇 공화당 의원들이 연방준비제도 해체하다고 주장했어요. 어허. 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가지고 네. 뭐 망할 기업도 안 망해서 좀비 기업도 유지하고 또 금융가들에겐 금리를 낮추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이게 자본주의냐? 그럼 자본주의 역동성을 또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철학도 존재하는데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공화당이 왜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제니 옐런의 행보보다는 공화당의 협조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 이번에 뭐 바이든이 제니 옐런을 임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분이 굉장히 무난한 품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공화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고려가 됐다라는 외신이 나오는데요. 아하. 그럼 공화당의 협조가 그걸 얼마나 잘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관건이네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실물 경제 소위 뭐 생산도 잘 안 되고 무역 거래 다 안 되고 경제 상당히 안 좋은데 네. 부동산과 증시 이 네. 자산 시장은 엄청나게 부풀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제너 옐런이 재무부 장관을 맡는다면 미국 또 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어떻게 계속 이 기조가 계속될까요? 그러니까 뭐 제니 옐런의 기존의 생각을 보면 네. 지금 이제 고압이 될 때까지는 중앙은행이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자산 가격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불평등에 대한 이제 고민도 있는데 예. 근데 제니 옐런의 기존의 발언으로 보면 고용이 완전하게 좋아지기 전까지는 뭔가 다른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양의 기조, 돈을 많이 푸는 기조 자체를 꺾진 않을 것 같고 아하, 예. 다만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리스크는 증세 같은 거는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주식에 대한 양조 차익 과세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나라든 보편적 증세를 하긴 좀 힘들고요. 예. 자산 소득에 대한 어떤 증세 가능성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인데 네. 돈을 푸는 기조 자체를 옐런이 조이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러면 한국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계속 그 상승 기조를 탄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유동성을 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걸어들이기에는 실물 경제에 대한 자신이 지금 관료들이나 중앙은행이
안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올라가면 내가 세금 걷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유동성의 환경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아하. 다만 번 것에 대한 어떤 과세라고 하는 거는 네. 계속 그 자산 가진 사람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럼 지금 우리나라 종부세 올라가서 난리고요. 네, 네. 또 재산세 또 올리는 폭에 네. 대해서 또 논란이 많았었고 우리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 나라가 지금 그런 부동산 관련이라든지 자산 관련 세금이 올라갈 수 있나요? 최근에는 한국의 부동산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예. 이번에 민주당의 바이든의 공약 자체가 부자 증세입니다. 네, 그렇죠. 부자 증세니까 크게 보면 지금처럼 자산 시장만 올라간다 그러면 글로벌하게 이런 이슈들이 부각될 수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두가 힘들어지는데 일부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타깃이 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나 증세 논의 이런 것들이 전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정말 돈이 엄청 많이 풀렸지 네. 않습니까? 뭐 코로나19 때문에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네.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하면 네. 단기적으로 뭐 1년짜리로 물가가 올라가는 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시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010년, 2011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인플레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가 활력이 있고 젊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야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부가 쏠려 있고 네. 또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선진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저는 향후 1, 2년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구조적으로 앞으로 한 10년 정도 놓고 본다 그러면 인플레이션보다는 오히려 물가가 잘 안 오르거나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네. 뭐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는 더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에서 나타난 그 모습이 우리나라나 그럼요. 다른 나라에 나타날 수 네, 있다. 저는 이미 그런 징후들이 예. 많이 좀 그런 그림자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독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